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학교에 갔을 때 엄청난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 특히나 말하기 교육 쪽에서 엄청나게 큰 이상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서 학생들의 답을 이끌어낼까 라는 것들에 대한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딱 이제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이제 중간, 기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수행평가, 지필평가는 어차피 선다형으로 하는 게 정해진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까 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가장 원로 선생님께서 이제 수행평가는 말하기 평가로 하고 본문 외우기로 하겠다. 말하기 평가를 학생들이 수업 본문을 외운 것을 말하기로 평가한다. 물론 말하기를 말하기로 하는 건 맞죠. 하지만 본문을 외운다는 것이 과연 말하기 평가일까요? 말하기는 말하기가 맞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하기 평가를 할 때 본문을 외워서 그것을 암기해서 말하기를 하게 한다. 그게 적절한 말하기 평가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먹었지만 영어과 부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나머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겠다. 처음 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없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하기 평가하고 마지막에 아무 애들한테 한 문장이라도 네가 하면 사투리고 너가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니? 라고 한 문장이라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이야기하면은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가중치 점수를 더 주고 했는데 아무튼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말하기 평가를 본문을 외워서 한다. 한국어 교육으로 치면은 말하기 평가를 듣기 스크립트를 외워서 한다. 읽기 본문을 읽어서 말하기를 한다. 아마 지금쯤은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몇몇 제 지인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최근에는 영어 말하기 시험, 말하기 수행평가, 본문 외우기 해요? 안 해요? 물론 한다고 해도 선생님들은 대단하시는 분들이지만 아마 학교라는 조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어 교육에서는 말하기 평가를 할 때 정말 제가 꿈꿔왔던 이상 특히나 녹음까지 하더라고요. 녹음을 해서 그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시험 점수를 매기고 돌아와서 교무실에 다시 한번 2번 체크를 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물론 그렇게 해도 채점자 간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이 예를 들어 2명의 다른 선생님들까지 다 같이 해야 더 정확한 점수가 나오겠지만 그죠? 현실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토픽 시험에 있어서 말하기가 도입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처음에 영어 교육에서 받았던 말하기 평가에 대한 실망감, 충격은 없었다. 적어도 한국어 교육은 역시나 우리 한국어 교육은 신식 학문이다. 영어 같은 그렇게 오래된 고리타분한 그런 학문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은 신식의 학문이라서 말하기 평가 물론 그 말하기 평가도 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출발점이 본문 외우기를 말하기 평가로 하는 그런 저에게 실제로 의사소통적인 대화를 하고 혹은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을 이야기하게 한다든지 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기 평가를 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으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작은 오류들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토픽이라는 시험이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토픽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하나의 한국어 시험 토픽 물론 그 외에 작은 여러 시험들이 있겠지만 토픽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평가로운 시간에서 보면은 토픽이라는 시험이 대단하긴 하겠지만 문항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렇게 완벽한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완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마음은 토픽 그거 완벽하지 않아. 토픽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태국에서 토픽 시험 감독관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토픽의 위상에 놀랐습니다.
자동차로 3시간, 4시간 거리가 걸리는데 시험도 아침부터 하잖아요. 그럼 새벽에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토픽 시험을 치러 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토픽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토픽 그거 없애야 돼. 다른 시험 해야 돼. 물론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미 토픽이라는 시험은 한국어를 대표하는 토프의 개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픽이라는 시험의 위상에 정말 다시 한번 놀랐고, 저도 그래서 토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토픽 점수를 딸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 한국인이 토픽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칠 수 있습니다. 못 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저는 수능을 쳐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해 오려고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수능 감독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수능을 칠 수 없었지만, 수능을 당연히 고등학교 교사라면 당연히 수능을 해당 과목을 그 시간에 맞게 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픽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인들에게 토픽 시험 치라면은 당연히 6급 받겠죠. 그 6급을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영어 시험 칠 때도 그냥 맘 편히 앉아서 보면 다 맞잖아요. 단어들 대충 유추하면 다 맞아요. 하지만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시간의 압박 안에서 풀어보는 것을 해봐야 학생들의 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이라면 당연히 저는 토픽 시험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한국어 교원 선생님들 여쭤보면 한국인은 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토픽 홈페이지에도 보면 연구 목적으로는 응시가 가능하다 되어 있고, why not? 시험 못 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시험 치겠다는데, 글쎄요, 그게 토픽 시험 점수 평균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이라면 학생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서 그 제한된 시간의 압박감을 느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들이 수능 시험을 감독관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똑같은 시간 내에 적어도 집에서 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인도 토픽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물론 왜 쳐야 되냐 그렇게 물으면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생들의 심정을 그대로 알기 위해서는, 혹은 토픽 시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물론 가봐야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현장에 있어 봤고 그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외에 우리 한국어를 대표하는 시험이 토픽 외에도 조금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문 목적의 학습자들과 일반 목적의 학습자들 정도는 분리가 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렇게 그 기반은 아마 학문 목적이겠죠. 그래서 일반 목적의 학습자들을 위한 조금 더 실생활 영어가 많이 사용되는 한국어 시험이 개발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처음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정말 막연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는 아닌데 몇몇 선생님들이 하시던데, 그저 참 제가 다정다감하게 못 알려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을 하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재량을 마음껏 뽐낼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한 선생님이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기관들이 요즘에 교재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교재를 보면 그 교재에 충실하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선생님들만의 특출난 방법으로 특이한 참신한 방법으로 수업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책에 있는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참신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기회도 심지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신다면 조금의 더 자율권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교재 선정에서 수업 방향에까지 해외로 나가면은 조금의 자율권은 더 주어지지만,
국내 기관에서는 이미 정해진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그런 정해진 활동보다 내가 조금 특이하게 다양한 것을, 주어진 것을 생략하고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런 거 구식이야 라고 안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다른 교원들, 다른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주 계획이 다 짜여져 있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나는 어휘 교육이 더 중요해, 그래서 어휘를 먼저 해버린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이미 10주 계획에 다 짜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뭐 듣기 활동을 할 때도 나는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뉴스를 가져올 거야. 물론 좋아요. 하지만 제한된 정해진 시간 내에 책에 있는 모든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고 나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어진 활동들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더 좋은 것을 할 거야,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기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 수업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막해요. 걱정하지 말고 교재에 있는 것만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수업 지도안을 주면서 10명의 선생님이 가르쳐도 1명이 가르친 결과가 나오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물론 그곳이 더 맞는 말인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들에게 맨땅에 헤딩해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책 교재만 보더라도 듣기 전, 듣기 중, 듣기 후 활동, 수업 시간에 배우신 그런 내용들이 잘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게 백지에 당신의 수업을 계획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또 제가 느낀 것은 저 자체가 조금은 모난돌이라서 그런지, 모난돌은 정 맞는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나만의 참신한 방법을 통해서 수업을 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뭐 KF 재단에 가서 한 대학의 커리큘럼을 다 짜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참신하게 해볼 수 있으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당신의 재량에 맞게 퍼스널라이즈, 특화시켜서 하세요, 그런 일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어 교원들은 어떻게 더 좋은 수업을 할지,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할지는 생각해야 된다고, 항상 꿈꾸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데 따른 대안으로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유학생 중에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관리를 강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방대학을 먹여 살리는 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도 적질 않습니다. 요즘 날마다 학생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유학비자 받아서 한국에 공부하러 가겠다는 청년들인데요. 성적 낮아도 돼. 졸업장 없어도 돼. 다 만들어주니까 가짜로. 이런 통로를 만들어낸 거죠. 브로커들이 인터넷에 올린 광고입니다. 한국에 가자마자 도망가 취직할 수 있다고 저는 유혹합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 한국인으로서는 그런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한국어 교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나의 학생이고 그들이 없어지면 나의 일자리도 없어진다 라는 이런 양반, 이런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점점 감소하고 한국인 학생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정량 외국인 유학생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래는 토픽 3급이 있어야 했어요. 3급을 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어떤 학교들은 2급만 있어도 받아주는 학교가 있고 2급이 없어도 몇 학기 내에 딴다는 조건으로 학생들을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과연 공부가 목적이었을까요? 불법 체류가 목적일까요?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공부에 큰 뜻이 있었다면 당연히 토픽 2급, 3급은 있었겠죠. 우리가 한번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미국 어학연수 갈 때 영어 공인 성적 하나도 없으면 그 학교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절대로 안 받아줘요. 하지만 우리 한국, 특히나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자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밥벌이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어 교원의 입장으로서는 저의
수익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반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한국인으로서 그 누가 자기 나라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잘 될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조금 선별해서 받고 학생들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막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가 말이 많았죠. 태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무비자로 어느 정도 와지지만 베트남 학생들은 비자가 있어야만 되니까 대학에서 어학당에서 비자를 주는 조건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런 학생들이 무더기로 이탈을 해버린다. 그런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한국인들의 분노가 느껴지고,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자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불법을 종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한국인, 한국어 교원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